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 유독 이렇게 원화가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달러는 지금 글로벌리 약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센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럼 대신에 반대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원화가 약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원엔 환율이 935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망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가 해외 투자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율이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요. 특히 원화 약세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더더욱 주변에서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그게 가장 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치가 금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금리 앞에서 대중이 착각에 빠질 때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방향을 틀게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단기적인 부양책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승자가 되는 법, 자산 배분 전략의 든든한 길잡이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시기에 나타났던 1,400원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른바 고환율 뉴노멀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인데요. 저는 지금 가장 위태롭게 느껴지는 게 환율이에요. 예. 뭔가 1,200원대에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데 지금 1,400원대에서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작년에 단장님께서 이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트럼프 2.0 시대의 통화 전환과 이 달러 원 환율 상단의 상향 가능성도 좀 짚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정말 1,400원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독 이렇게 원화가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먼저 뉴노멀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면 뉴노멀이라는 건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네. 대중 강연 같은 걸 한번 여쭤봐요. 환율이 1,400원이면 높잖아요. 근데 높다라는 건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무엇보다 높은 거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뭐보다 높은 걸까? 그러면 이제 1,400원이면 무엇보다 높은데 기준이 나오는데 네. 1,300원이라는 환율도요. 생각보다 높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1,300원도 되게 높았거든요. 맞아요. 1,250원만 해도 엄청났어요. 1,200원도 어우 이랬거든요. 네.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편안한 환율이 얼마냐? 한 1,160원? 70원 이러면 편안해요. 그 환율 때 좀 오래 머물러 그렇죠. 있었죠. 10년의 네. 평균이 1,160원, 70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율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정 환율, 우리한테는 되게 편안했었던 환율로 기억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레벨보다 높아진 환율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정상은 1,160원인데 비정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1,400원이면. 그러면 얘는 비정상이니까 일시적인 거고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정상으로의 회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이게 환율이 올라간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무언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1,400원이 뉴노멀이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존 레벨보다는 한 단계 더 높아진 환율이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멀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거고 그 레벨 때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되게 높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480원으로 시작했다가 7월에 1,34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1,480원 이렇게 왔다가 지금 1,450원이잖아요. 네. V자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상이 얼마다라고 신이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이 새로운 정상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하면서 계속 대보면서 편안한 위치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거 뭘 만드냐면 새로운 정상으로 바뀐다. 과거로 돌아가기 쉽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는다라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그 가능성 속에서는 높은 환율의 변동성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유노말에 대한 시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유독 오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신 같은 경우 보면은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는 달러 약세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질 거래요. 그럼 이거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럼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우린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아닌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10% 빠졌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약세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글로벌리는 달러가 약세인데요. 원화 대비로는 달러가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바라볼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가 센 이유를 분석하잖아요. 이러면 틀려나가요. 왜? 달러는 지금 글로벌리 약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센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럼 대신에 반대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원화가 약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로보다 달러가 약하고 이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약한 이유, 원화가 약한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엔화하고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환율이 지난 3개월 동안 엄청 약해졌는데 환율이 이게 1347원에서 4개월 동안에 1480원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원엔 환율이 935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일직선이거든요. 네. 이건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등수가 뚝뚝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져서 망했거든요. 근데 저랑 경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도 저랑 등수가 똑같아요. 떨어졌는데도. 그게 뭐냐면 둘 다 망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그러네요. 만큼 제가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가 약해진 만큼 엔화가 약해진 거예요. 이 둘이 신기하게 935원이라는 환율을 딱 맞추면서 약해지잖아요. 네. 둘이 서로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걸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이 둘 간에는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엔화 약세 기조가 굉장히 강할 때 우리하고의 수출 경합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미 투자를 늘려야 하는 국가들이고 네. 이 엔화 약세 기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엔화 약세가 너무 강하게 유지되는 게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줬다. 이게 대외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1번이에요. 원화 환율은 엔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엔 달러 환율에.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단순히 가계에 있는 주체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걸로 끝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학개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산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줬다. 좋겠죠. 근데 그게 전체를 설명하진 않겠죠. 일부겠죠. 그럼 무엇이 그 나머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 기업도 해외 투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관세 피하려고 기업이 해외 투자 많이 한다고 하고 예고를 한 것도 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2천억 달러 정도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생겼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가 해외 투자를 하죠. 그러네요.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유노멀을 설명하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원화 가치를 갖다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율이 꾸준히 올랐고 사람들은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억셉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간 집을 나가 있는 환율을 보면서 이 환율이 새로운 건가? 이게 새로운 정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환율이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요. 그 기대가. 네. 그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5년 후에 집을 사야 돼요. 돈이 없어서. 5년 후에 집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5년 동안 집값이 내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5년 후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지금 되죠. 사야죠.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이 네.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빚을 내서. 그게 영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빚을 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하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환율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강해지잖아요. 네. 그럼 미래의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앞에 땡겨와서 지금 사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는 네. 케이스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게 뭐 확 당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확 뛰는 가능성이. 심리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심리적인 거죠. 수급의 네. 쏠림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환율의 움직임에서는 항상 심심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주식, 채권, 금까지 모두 오르는 이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2026년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너무 모든 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편에 항상 이 랠리의 끝이 어딘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올해는 더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사실 에브리띵 랠리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네. 저도 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많이 투자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단장님께 가장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에브리띵 랠리에 이제 결국에는 근데 작년에도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걸 보면은 AI 관련된 게 되게 컸잖아요. AI 테마가 굉장히 많은 걸 주도했던 것 같고요. AI의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게 성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많이 오르고 그렇잖아요. 많이 오른 데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나 하는데 그럼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뉴스의 중심에 많이 떠오르는 게 AI 버블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올해 자주 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AI 버블론이요? 예, 그렇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AI 버블론이라는 게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AI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거고 지금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브라이트한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나중-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나중에 사야 될 사람들이 지금 땡겨서 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수급의 쏠림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이 세게 안 나와주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만큼 투자가 덜 일어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이 느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AI 버블에 대해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이 버블론의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높아져 있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기대를 갖다가 미싱을 하게 됐을 때 맞추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요. 2022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도에는 금리가 인상이 돼도요. 빅테크가 흔들리질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가 캐시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더 떨어지지 않았던 게 캐시가 되게 많아서 MMF에만 넣어놔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이자만 받아도 엄청난 거 아니냐? 근데 빅테크 이랬었죠. 기업들이 캐시가 왜 많나요? 그때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수익을 계속 벌어들이게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 계속 이게 투자하기 벌어들이는 힘들다고 캐시가 하는데. 있는 건 맞는데 모아놨던 캐시를 많이 소진을 했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캐시로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때에 비해서 빚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당시보다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것보다는요. 우리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못했었던 돌발 리스크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을 좀 동의를 하는데 파티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맨 앞에 무대 가가지고 춤추고 싶죠. 근데 문가에서 춤추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도망칠 그렇죠. 네. 예, 그렇잖아요. 빨리 집에 갈 수 예, 있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문가 근처에서 춤을 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이제 이런 뭐랄까요? 과열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전략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집에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문가에서 네. 춤추는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뭐 금리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AI 쪽 투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금리 쪽을 네네. 좀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실 단장님 보시기에 이 현재 AI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버블론과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일단은 금리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AI의 업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게 네.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를 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퍼포먼스가 약해지면은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경쟁이 되게 심해지기 때문에 네. 증명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놓고 버블이니 아니냐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어저스를 해갖고 하면은 이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갑니다라는 거죠. 단지 그동안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약간 출렁출렁은 계속 하겠죠. 근데 그건 주식시장이 갖고 있던 여태까지 네이처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콜랩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콜랩스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게 된다면은 근데 이 얘기는 결국 AI가 쓸데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I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AI가 인간 생활에 상당히 많은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과 채권, 달러, 뭐 원자재 가운데서 올해 가장 먼저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런 질문 좀 네, 민감하지만 조금 어렵긴 네. 한데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원자재부터 움직이거든요. 네. 베네수엘라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맞아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에너지 프라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베네수엘라에서 수출을 못하고 있었던 원유들을 갖다가 시장가에 사서 미국에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유가를 어떻게든지 낮춰줘야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물가 때문에 압박받는데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원자재 시장부터 좀 많은 좀 뭐랄까요 손을 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의 뉴스들이 쏟아지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는 거는 물가에 자극을 주고 이 물가가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원자재 가격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뭐 스탠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오히려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금의 비중을 좀 줄이고 비트코인을 담는 뭐 이런 교체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느냐?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지만 네. 이제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냐?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일부 정도는 좀 한번 동참을 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뭐 그걸 일부 정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 얘기는 뭐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담는 게 어떠냐? 이거는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사실 비슷한 건데 그럼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하지 뭐 이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금은 사실 동일한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고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서 한 5년 정도를 보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꽤 뛰었는데 금 가격은 작년에 많이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던 거거든요. 네. 이 둘은요, 그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되질 못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비트코인을 네. 포트폴리오에 담느냐 이건 오케이. 그런데 금 말고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둘이 같은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스토리텔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니까 네네. 전망이 막 정말 최하단에서 예. 정말 최상단까지 너무 비트코인 네네. 자체에 대한 전망도 다양하게 나와서 네, 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정책은 흔들리고 자산 가격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인데요. 특히 원화 약세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더더욱 주변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그게 가장 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가져가야 좀 이런 사이클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그래서 다 사요? 그 다 팔아요? 이 질문이 되게 네, 많거든요. 네. 포트폴리오에서는 다 사라는 말도 없고 다 팔라는 말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가져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떨어질 것 같으면 다 팔고 싶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금이 안 남아나는 겁니다. 현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만약에 급격한 조정이 찾아오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내지는 우리가 생활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럼 헐값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네. 투자는 결국에는 심리 게임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현금은 포트폴리오에 나한테 넉넉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가 계속 올라가면 그게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엔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도 내 유동성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확보가 돼 있어야지 네. 유동성이 제로가 되면서 비유동성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오를 것 같으면 유동성을 제로로 가져가고 모두가 다 비유동성 자산에 돈을 다 모았죠. 만약에 충격이 오죠. 아무도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되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네, 근데 요즘 한국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작년 같은 수익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뭐 10% 20%만 오르더라도 한국 증시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럴 때는 집중해서 한국 증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작년 같은 케이스도요. 네. 사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맞아요. 이때 안 좋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네. 만약 국장을 다 비웠다면 그분들은 사실 빈집털이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저기 4월 달에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네네. 4월 달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4,500이 넘었으면 네. 더블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폭보다 더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국장하라고? 그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되게 브라이트하다고 하면 미국 주식의 비중을 국장보다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갈 수는 있지만 한쪽을 완전히 비우고 가는 전략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금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이 작년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기 전에요. 거의 한 3, 4년 동안 되게 고전을 했어요. 다 올라가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금을 하겠습니까? 네. 이거 별로라고 비트코인한테 다 대체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단내 날 정도로 오랫동안 장맛이 날 정도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그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요. 사실 보면은 영원한 패자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영원한 승자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너무 쏠아가는 것들보다는요. 여러 개 좀 이렇게 나눠서 펼쳐가는 전략이 초심자한테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고 이 넓게 펼쳐가는 전략 속에서 계속해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산군별로 좀 모니터링 해보고 네. 약간 투자에 익숙해지면 그때 리스크를 조금 높여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하고 조금 한쪽의 비중을 높여가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초심자분들한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 있으면은요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항상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요. 예,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요즘 한국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라도 이제 한국 증시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다면 뭘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요즘 너무 당연히 오른다 이런 전망들, 핑크빛 전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를 수만 있다면 한 군데에다가 자산을 배분하는 게 수익은 가장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들어서 사실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랠리와 뭐 코스피 신기록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국 증시를 나는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는 한 번에 큰 금액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씩 나눠 진입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의 움직임하고 친해지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게 ETF입니다. ETF는 한 종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이 분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ETF 상품 자체로 분산이 돼요. 네. 그런 ETF를 여러 개 사면은 초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이 여러 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접근할 때에는 ETF와 같은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을 보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길게 바라보면 당장 오늘 다 사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나눠서 진입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 초반에 들어갔는데 공경에 처하면 참 힘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정책이 흔들릴수록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방향보다는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한 원칙으로 2026년에도 자산의 복리 효과를 차분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정치가 금리를 흔들 때 시장은 왜 착각하는가? 이 정치와 경제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박한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신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